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각 종류별 AP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는 이미 살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블럽 저장소와 테이블, 큐 저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블럽 저장소를 기반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드라이브 기능이 새로 강화가 되었고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 저장소는 여러분께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 아마존 S3 스토리지 서비스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는 이미 여러분께서 살펴보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는 아마존의 스토리지 서비스와 대비되는 서비스입니다. 즉 윈도우즈 애저는 MS 윈도우즈에 조금 더 특화되고 강화된 기능들도 제공을 하지만 전통적인 오브젝트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들도 충실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탄력성이 있고 안정적이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그러면서도 24시간 365일 사용이 가능한 그런 스토리지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토리지 클라우드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한 물량만큼만 지불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REST 스타일의 웹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애저의 인스턴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들, 구체적으로는 웹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컴퓨팅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들이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 계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이점이 있다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확보하고 있는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여러 데이터 센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도자료로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미주 지역에서 그 스마트 TV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윈도우즈 애저로 선택을 하였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기사는 삼성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큰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윈도우즈 애저라고 하는 검증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좀 더 비즈니스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과 같이 여러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급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 저장소를 택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속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 데이터 센터에서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를 이용하신다면 속도나 서비스 품질에서 매우 뛰어나면서도 여러분의 개발 스킬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백업으로 두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또한 이들 데이터 센터 간에는 지역 간 복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센터 혹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백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정성을 크게 확장하실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계정마다 CDN을 연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CDN 노드는 대한민국 서울을 경유해서 전 세계 24개의 CDN 노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빠른 속도로 파일을 쉐어링하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인스턴스, 컴퓨팅 인스턴스와 함께 같은 데이터 센터에 배치해서 최대한 입출력에 대한 동선을 최소화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선호 그룹으로 묶어서 같이 서비스가 기동이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복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 기반이라고 하였는데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지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HTTPS 트래픽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계정마다 512비트짜리 비밀키가 2개씩 할당이 되고 각각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량에 관해서도 역시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정당 최고 100TB의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정에 있는 용량이 모자라서 서비스를 더 확장할 수 없을 걱정은 사실상 지금은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윈도우즈 애저 2012년 여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역 간 복제 그리고 저장소 분석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역 간 복제는 데이터 센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데이터 센터 중 한 곳을 골라서
전혀 다른 곳에 현재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스토리지의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카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저장소 분석의 경우에는 로그와 매트릭을 저장해서 그것을 나중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로그에는 저장소 계정에 대해서 이루어진 작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록을 저장하는 곳이고, 매트릭은 블록이나 테이블, 큐 저장소에 대한 통계 정보들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셨는지, 혹은 다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얻으실 때 이 매트릭 정보를 활용하시면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 저장소 항목에 대해서는 HTTP 헤더를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진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패브릭에서의 저장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저장소를 테스트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완벽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개발을 항상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발자 패브릭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축을 해서 여기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의 저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고요. 오프라인에서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려면 SQL 서버 익스프레스 2005 버전의 간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시려면 당연히 2008이나 혹은 2012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고르시면 더 나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블록과 큐 테이블이 있고,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 패브릭에서 직접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로컬 저장소, 즉 개발자 패브릭과 클라우드 저장소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URL을 보시거나 혹은 나중에 발표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들께서는 이 개발자 패브릭을 이용해서 사전에 배포를 테스트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API를 잘못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검이 끝나고 나면 연결 문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로 바로 옮겨가도록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 패브릭으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클라우드로 쉽게 이관을 할 수 있어서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소 클라이언트 API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NET 개발을 하시는 경우에는 MS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DLL만 따로 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종속성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웹이나 앱에서 NuGet 패키지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REST API를 직접 구현해서 어도비 플래시나 MS 실버라이트나 혹은 기타 다른 특수한 종류의 클라이언트에서 REST API를 쉽게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윈도우즈 애저가 윈도우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윈도우즈 운영체제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로서의 다양한 호환성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REST API를 그냥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MS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NET 라이브러리도 물론 있지만 C++이나 파이썬, 루비, 펄 혹은 자바스크립트나 PHP와 같이 요즘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기반의 언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S나 혹은 MS의 서드파티 혹은 오픈소스 그룹에서 이런 지원들을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슬라이드에 미처 적지는 못했지만 만약 델파이나 델파이 프리즘을 사용하신다면 역시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나 개발 도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소의 보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서 좀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는 최대한 단순화된 보안 모델을 제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안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S 기반의 끝점으로 모든 통신을 수행하게 강제할 수도 있고요. 혹은 SSL을 다루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플랫폼인 경우에는 HTTP 통신으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필요한 요청들에 대해서는 암호화 여부 사용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서명된 요청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2개의 512비트짜리 대칭 암호화 비밀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키를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포탈에서 이 비밀키가 노출이 되었던 것이 염려가 된다면 임의로 갱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가서 살펴볼 공유 접근 시그니처 SAS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좀 더 세밀하게 권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블랍과 테이블 Q 스토리지로 크게 나누어지고 블랍을 기반으로 하는 NTFS 파일 시스템 기반의 I/O를 지원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라는 것을 새로 추가하였고 그것을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블럽 저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랍 저장소는 역시 외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블랍과 컨테이너 혹은 다른 여러 구성 요소들을 URL의 형태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URL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계정 아이디가 오고 그리고 그 계정 아이디에 대한 고유 도메인 네임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계정 id.blub.core.windows.net으로 도메인 이름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각각의 계정 아이디마다 할당된 고유한 호스트 네임입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 네임 아래에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하고 블랍 이름을 지정하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블랍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2가지 종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랍 블럽이고 또 하나는 페이지드 블럽인데 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서브 유닛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블럽 API로는 웹 서비스에서 지금 보시는 기본적인 입출력과 추가 삭제 그리고 임대나 스냅샷 촬영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API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랍 객체마다 메모 기능, 일종의 메타데이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웹에서의 동작 특성을 제어하는 캐시 컨트롤, 컨텐트 인코딩, 컨텐트 타입과 같은 표준 헤더들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한 블럽당 최대 8KB까지 키 값상으로 메타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풋블럽 명령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더하거나 빼서 블럽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손쉽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랍에 메타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또 다른 텍스트 파일이나 DB를 추가적으로 연동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블랍의 이름에는 디렉터리의 한계를,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슬래시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컨테이너 안에 슬래시라는 문자를 포함한 여러 개의 블럽들이 천문학적인 개수로 저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달리 표현하면 이 점을 활용해서 마치 URL에서는 폴더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블랍을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시작하는 URL 전미사를 사용해서 파일이나 디렉터리 체계를 구분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랍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블랍 컨테이너는 하나의 계정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가 있고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블럽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폴더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자체로 끝이 납니다. 컨테이너 안에 다른 컨테이너를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름 규칙을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루트라고 하는 특수 컨테이너를 한 개를 기본 제공합니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루트라는 이름 자체는 예약이 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로 등록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이 $루트는 컨테이너 이름을 생략한 기본 루트 컨테이너를 가리키는 예약명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해서 실버라이트나 플래시와 같이 도메인 접근 규칙에 대한 설정을 포함하는 XML 파일이나 데이터 파일을 요구로 하는 리아 플랫폼에서 이 컨테이너에 사전에 지정된 XML 메타데이터를 포함시켜서
모든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리아 플랫폼을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는 그 메타데이터를 직접 설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블랍을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 자체가 하나의 블랍 리스트를 열거할 수 있는 웹 서비스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컨테이너 차원의 조건 검색은 쿼리하는 것처럼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리스트를 우선 얻은 다음에 거기서 검색을 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현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블럽이 입출력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단일 파티션 내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때 기준선이 되는 것은 블럭 크기당 60MB 정도입니다. 이 정도 파일로 컨테이너를 파일들로 구성을 한다면, 블럭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최적의 입출력 성능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블랍을 열거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에 추가적인 어떤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블랍의 완전한 경로를 써주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바로 쿼리 스트링을 지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XML 파일로 블랍의 목록이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목록의 길이가 길어서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기에 다소 양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름에 최대 길이를 지정해서 페이징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럽 서비스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블럽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나 API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클라우드베리의 윈도우즈 애저 클라이언트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셔서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은 물론 로컬 파일 시스템이나 다른 스토리지와 파일을 비교하거나 백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현존하는 윈도우즈 애저 클라이언트들 중에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퀄리티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 새 계정을 하나 추가해서 블럽 스토리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베리 익스플로러에다가 새 계정을 추가하실 때 계정의 이름과 그리고 윈도우즈 애저 관리자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퍼블릭과 세컨더리 키를 이곳에 하나 골라서 넣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 연결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use SSL을 체크하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 커넥션을 누릅니다. 연결이 완료되었고요. 제가 실제로 업무 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루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클라이언트 액세스 팔리스라고 하는 파일을 기본적으로 넣게 됩니다. 이곳에 파일을 넣어놓고 실버라이트 앱을 배포함으로써 실버라이트 앱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뷰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윈도우즈 애저 미디어 서비스에서 S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미디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디어 서비스 API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동영상 원본이 이와 같이 업로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영상을 명령어를 주어서 인코딩을 한 결과가 이와 같이 다른 컨테이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윈도우즈 애저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과 상호작용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블럽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럭 블럽이 있고 페이지 블럽이 있습니다. 블럭 블럽은 스트리밍 작업에 최적화된 유형입니다. 즉 연속적으로 파일을 읽거나 쓰는 데 최적화된 것으로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블럭 블럽에는 연속되어 있는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은 블록 아이디로 구분이 됩니다. 블럭당 최대 200GB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태그라고 하는 별도의 자동 생성되는 해시태그 값을 이용해서 동시에 파일을 업데이트하거나 읽거나 하였을 때 낙관적인 동시성을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블럽의 경우에는 랜덤 액세스에 최적화된 유형인데요. 각 페이지 블럽은 페이지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페이지는 블럽의 시작 위치에 대한 오프셋으로 구별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페이지에 입출력을 가하든 상관없이 항상 최적화된 상태로 임의의 랜덤 액세스를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블럽당 1TB까지의 용량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윈도우즈 애저 드라이브는 이러한 페이지 플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랜덤 액세스의 특성상 완벽하게 낙관적이거나 혹은 잠금에 의한 동시성을 임대라고 하는 것으로 예약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럽을 업로드를 하는 경우를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간혹 클라우드에 크기가 큰 블럽을 업로드를 하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코드 예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파일을 사용해서 이 파일에 부분적으로 블럭을 쪼개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블럭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구성해서 블럭 이미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완성된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조각조각 난 파일들을 연속적으로 재전송하거나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나 순서에 무관한 업로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완벽한 병렬성을 보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블럽의 임의 I/O 특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12바이트 단위로 쪼개져 있는 페이지 블럽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무조건 51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페이지들을 지금 API를 부른 순서와 같이 512바이트 단위로 프레임을 끊어서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에 대해서 getPageRange라고 하는 API를 호출해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페이지 영역을 다시 얻어오고 그리고 getBlob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해당되는 페이지의 데이터 바이트 배열을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 액세스 시그니처입니다. 줄여서 SAS라고 하는데요. 이 SAS는 블럽과 컨테이너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공유 액세스 시그니처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저 all or nothing이었는데요. 그러나 공유 액세스 시그니처를 통해서 지금 살펴볼 임시 할당과 정책 기반 할당을 지정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보안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임시 할당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한 SAS 티켓을 발행하는 것인데요. 블럽이나 컨테이너를 하나 골라서 규칙이 적용되고 시작되는 날짜, 종료되는 날짜, 그리고 이 SAS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입니다. 주된 사용처는 일회용 URL이고요. 실버라이트나 RIA 기반의 플랫폼에서 일회용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경로 혹은 임시 다운로드 경로와 같은 것을 할당할 때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의 할당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SAS 토큰 자체를 하나의 정책으로 보고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권한 설정을 지정해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토큰을 만드시고 이것을 실제로 사용자나 그룹별로 권한을 할당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책 기반의 할당 자체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용자나 혹은 그룹에 대한 SAS 토큰을 별도로 외부 저장소와 연계해서 해당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혹은 해당 그룹이 이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토큰을 직접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 혹은 블럽에 대한 정책을 삭제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조절하거나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애저를 사용하면서 블럽 스토리지와 함께 가장 많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실제로도 또 많이 활용처가 넓은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CDN 서비스입니다. CDN 서비스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노드들을 확장을 하였고요. 이 노드들 중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포함하는 24개의 지역 노드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굉장히 많은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원본이 있는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던지 관계없이 항상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과 덧붙여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특징인데요. 총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블럽 원본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MS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랜덤 CDN 호스트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발급이 되고 나면은 이 CDN URL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요. 이 URL을 이용해서 커스텀 도메인을 여러분이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CD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포탈에서 CDN 서비스를 우선 신청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려는 컨테이너를 하나 정하신 다음에 기본 권한을 컨테이너 전체로 오픈하거나 혹은 블럽에 대해서만 오픈하도록 공개로 돌려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블럽을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인데요. 윈도우즈 애저 드라이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 애저를 위해서 영구적인 NTFS 드라이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VM롤이나 기존에 소개드렸던 VM 인스턴스를 좀 더 네이티브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기존 NTFS API를 사용해서 NAS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넷의 시스템 IO나 윈32의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과 같은 기존 파일 입출력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점은 NTFS 기반 입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앱이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클라우드로 포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VM롤이나 혹은 VM 인스턴스의 경우 인스턴스 재시작이나 삭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속성을 계속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지워지거나 소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애저 드라이브의 VHD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블럽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읽기를 위한 로컬 캐시가 각 VM 인스턴스마다 배치가 되고 그리고 쓰기 버퍼에서 보관이 되었던 내용을 강제로 플러시함으로써 모두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의 페이지 블럽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드라이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드라이브당 최대 1TB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블럽의 마운트 가능 시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드라이브당 하나의 인스턴스를 위해서 읽기 쓰기용 마운트가 가능합니다. 즉 인스턴스 하나가 드라이브를 잡게 되면 다른 인스턴스가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읽기 전용 스냅샷의 경우에는 미리 복제를 해두시면 여러 인스턴스에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애저 드라이브는 인스턴스 하나당 드라이브 문자수 여분에 맞추어서 최대 16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VHD 파일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API를 사용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애저 저장소 클라이언트로 VHD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원격으로 직접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는 것은 드라이버가 따로 제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기술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이와 같습니다. REST 대신에 모든 기능들을 API로 수행하게 되어 있고 이 API는 네이티브 기능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create 드라이브나 mount 드라이브, unmount 드라이브와 같은 기본 API도 있고 그리고 get mounted drives라고 해서 마운트 되어 있는 드라이브의 목록을 실제 블럭과 대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드라이브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드라이브에 대한 스냅샷 복제를 수행해서 여러 인스턴스들이 읽기 전용으로 이미지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드라이브가 동작하는 원리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버추얼 머신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애저 드라이브 VHD 파일에 접근해서 읽기나 쓰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로컬 캐시에 사전에 자주 사용이 되는 일정한 물량의 데이터를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적절한 내용을 찾았을 경우에 읽기 API의 경우에는 적절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리턴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블럽 저장소에 가서 실제 내용을 다시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쓰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버퍼가 있고, 이 버퍼를 떠나서 실제 블럽에 기록이 될 때까지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때 사용하는 쓰기 버퍼 비우기 기능을 명시적으로 자주 활용을 하셔야 최대한의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단넷의 예제를 잠시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환경 설정 문자열로부터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 계정을 얻어온 다음에, 그리고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캐시로 초기화하고 실제로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이 기존에 업로드했던 VHD 파일을 마운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운트가 된 이후에 로컬 파일 시스템 경로에 실제 여러분이 하시려는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운트를 한 이후에 스냅샷을 만들어서 백업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언마운트를 불러서 마운트를 해지하고 다른 인스턴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드라이브에도 장애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사실상 매번 버퍼 비우기를 명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읽기 쓰기 드라이브는 임대라고 하는 기능으로 페이지 블럽에 대한 임대를 이용해서 락을 겁니다. 그리고 이 락을 걸 때에는 1분 단위로 갱신을 수행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규칙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윈도우즈 애저 드라이버에 의해서 자동으로 규칙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롤 엔트리 포인트의 온스탑이라고 하는 API 상의 정지 기능이 호출이 되게 되면 마운트에 대한 해지가 드라이버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시스템이 셧다운 됐을 때 혹은 서비스 종료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마운트는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토리지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발행 요청이 1분 내에 응답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다시 마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테이블 스토리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테이블 스토리지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SQL 데이터베이스나 SQL 서버와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즉, 저희가 요즘 흔히 말하는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 저장소의 컨셉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역시 계정이 있고 계정 아래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테이블에는 각각의 특성과 자료들을 포함하는 엔터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이블은 기존의 관계형 DB와는 다릅니다. 테이블 자체가 메타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엔터티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티의 경우에는 생성이나 수정, 그리고 삭제를 지원하지만 이 이외에도 병합이라는 개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엔티티 그룹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적인 트랜잭션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엔티티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에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하나의 엔터티당 최대 255개의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고 엔터티당 1MB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엔터티에 대한 필수 기본 속성들이 있는데 파티션 키와 로우 키는 여러분께서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션 키와 로우 키의 경우에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데이터의 양이, 즉 엔터티의 양이 한 번에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파티션을 나누고 그리고 나누어진 파티션 안에서 행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속성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낙관적인 동시성 보증을 위한 힌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임스탬프의 값은 엔터티에 대해서 외부로 요청하였을 때 이 태그 값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정된 스키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키와 어떤 형식을 가지는 값의 쌍으로 보관이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위한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테이블의 모양이 매우 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값의 형식에 대해서는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호환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타입들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스키마가 유동적이다라고 하였는데 기존에 이와 같이 테이블 스토리지의 스키마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요청에 의해서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 항목이 무엇인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컬럼을 이와 같이 새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컬럼이 아니고 하나의 속성이 개별적인 엔터티에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쿼리를 수행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RL을 이용해서 주로 명령어로 전송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래퍼가 바로 link to storage 혹은 다른 여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들이 이러한 URL에 대한 표현식을 각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에 맞게끔 변환하고 실제 요청으로 바꾸어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각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다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파티션 키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파티션 키는 워낙에 많은 데이터 레코드를 저장해야 되는 윈도우즈 애저 테이블의 특성상 엔터티에 대해서 일종의 일관성이나 지역성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즉 같은 파티션 내의 엔터티는 같이 저장이 되도록 해서 쿼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캐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즉 빨리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쿼리 성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쿼리에 파티션 키를 직접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샤딩 개념과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엔터티 그룹 트랜잭션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엔터티 그룹별로 트랜잭션을 나누게 됩니다. 즉 동일 파티션 내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별도로 언급이 없더라도 하나의 단일 트랜잭션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확장성에 있어서도 파티션 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파티션마다 초당 500회의 트랜잭션과 계정당 수천 번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의 사용 패턴을 윈도우즈 애저가 자동으로 추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 파티션에 너무 많은 요청이 몰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으로 쪼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파티션을 자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와 카누, 뗏목, 스키, 그리고 텐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것을 전제로 하고 데이터를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크와 카누에 대해서 실제로 요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지가 되면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서버를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로부터 자주 요청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따로 저장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연적으로 샤딩 효과를 적용해서 파티션 사이에, 특히 특정 파티션에 너무 많은 요청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스토리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큐스토리지는 기존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던 MSMQ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엔터프라이즈 메시징과 크게 닮아 있는 점이 많습니다. 큐 저장소의 컨셉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단순합니다. 큐 컨테이너가 있고 단지 컨테이너 안에 메시지를 넣고 빼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결합도를 감소하는 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보여주는데요. 역할 간의 메시징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에다가 작업 내용을 저장을 하고 나면 메시지를 처음 발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후 작업에 대해서 비동기적으로 결과만 기다리게 됩니다. 즉 작업을 발행한 이후에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작업차 역할들이 동시에 큐를 참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초당 500회 이상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모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큐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를 여분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읽도록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단일 메시지가 하나의 문자 혹은 바이트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혹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넣어서 작업자 역할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최대 5GB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큐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모든 저장소에 최대 5GB 분량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한번 저장이 되면 7일간 보관이 되고, 개별 메시지당 64KB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API들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메시지 작업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메시지를 저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메시지를 숨기거나 즉시 노출하는 풋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큐에 삽입을 하는 것과 동일하는 것이고요. getMessages의 경우에는 큐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당 메시지를 읽은 것으로 플래그를 수정해서 숨기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여러 메시지를 한꺼번에 읽어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메시지의 경우에는 반대로 큐에서 메시지를 확인하지만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스턴스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딜리트 메시지는 실제 큐 스토리지에서 차지하는 메시지를 삭제를 하는 것이고, 업데이트 메시지는 아직 삭제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시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거나 유효기간을 다시 수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 메시지를 이용해서 신뢰성 있게 어떤 작업을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 배달과 처리에 대한 일련의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큐라고 하는 저장소를 다룰 때에는 큐에다가 메시지를 넣는 것까지는 큰 차이는 없지만 메시지를 꺼내오면서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메시지를 꺼내오는 것이 기존에는 곧바로 수행을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그냥 꺼내오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즉 작업이 처리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일정 시간 동안 메시지를 다른 인스턴스들이 볼 수 없도록 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것이 기본 동작이고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숨겨진 메시지에 대해서 완전히 삭제를 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다, 혹은 다른 메타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완전히 처리가 되었음을 플래그로 기록을 해서 다른 인스턴스들이 중복 처리하지 않도록, 혹은 처리하던 중에 해당 작업자 롤이 오류가 발생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일관성 있는 상태 관리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즉시 처리하지 않고 2단계로 나누어서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고 신뢰성 있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윈도우즈 애저 저장소를 요약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앱을 만들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데이터 입출력을 추상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블랍을 이용해서 파일이나 대규모 페이징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규모 페이징 기능을 이용해서 드라이브로 NTFS API나 혹은 기존 파일 시스템 API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큐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API들을 저장소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나 혹은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실습 예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더 유익한 기술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